네 번째, 박물관 역사 시대 구분과 과학기술관 박물관의 2세대입니다. 박물관 역사의 무대는 고대 오리엔트를 포함하지만 구미, 특히 유럽입니다. 공공성, 공개성, 영속성을 지닌 근대 박물관은 유럽에서 성립했습니다. 여기서는 박물관 역사를 개관하고 그 시대 구분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물품 수집을 중심으로 보는 한 박물관의 연호는 고대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즉 고대 왕국이나 신전의 보물창고입니다. 중세에서는 기독교 교회의 보물창고 외에 왕비, 영주의 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기에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캐비넷에는 자연과 인공의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고 우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캐비넷은 바로크기에 알프스 이북의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공공성이 없는 캐비넷을 박물관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르네상스의 캐비넷에는 자연사 중심의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세기 초까지 박물관 역사에서는 자연사 박물관이 주류였습니다. 공공성, 공개성, 영속성이 있는 박물관은 서구에서 과학혁명, 시민혁명 및 국민국가의 형성,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성립했습니다. 루브르 미술관과 파리 공예 박물관이 근대적 박물관의 효시입니다. 이 두 박물관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에 의해 탄생했고 처음부터 국립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앞서 17세기에 영국에서 학회나 대학이 박물관을 병설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왕립협회의 전시실이나 옥스퍼드 대학의 애쉬몰린 박물관입니다. 이들은 단체 박물관이라 불렸고 영어로는 Institutional Museum이라 불렸습니다. 또 공동실험에 의한 과학 연구를 주도하여 과학혁명을 고취시킨 프란시스 베이컨의 주장에 따라 베이컨이언 박물관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단체 박물관 및 같은 시대의 개인 박물관은 영속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공립 근대 박물관으로의 과도 형태였고 선구자였습니다. 단체 박물관이 출현하기 이전인 고대부터 17세기까지의 역사는 박물관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등장한 루브르 박물관은 문화재를 국가의 소유로 한 첫 번째 박물관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이어 나폴레옹 전쟁 결과 유럽 각지에서 국민 국가가 탄생하였고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근대적 박물관이 각국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대도시에 박물관, 미술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셔널리즘의 고향과 함께 고고학, 민족학, 민속,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 분야의 박물관인 고고학 박물관, 민족학 박물관, 민속 박물관, 역사 박물관이 등장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박물관의 전문 분야가 생겼습니다. 근대적 박물관의 역사는 박물관 전문 분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830년대에 영국에서 민중에게 과학기술 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실험 강의를 하는 애들레이드 갤러리를 설립하였습니다. 단명으로 끝난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교육을 위한 박물관은 영리시설로서 적합하지 않은 점, 공공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훗날 과학센터의 초석이 됩니다.
파리공예박물관은 근대적 기술박물관의 시초라고 합니다. 과학기술박물관 혹은 이공계 과학기술박물관에 대해서는 파리공예박물관 이후를 제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그때까지 왕실 소유였던 컬렉션을 국유화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했는데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한 박물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교육, 교화를 지향한 최초의 공공박물관은 콜시에 의해 설립된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는 박물관 견학을 위해 예약을 할 필요가 없고 야간에도 개관을 하고 무료 개관일, 식당 설비, 가이드북, 조명, 환기, 방화, 전시 방법 등을 고려해서 설비하였고 국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박물관 설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것을 공공박물관의 실체화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박물관의 실체화가 루브르 미술관이나 파리공예박물관이 아닌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에서 처음 시작된 배경에는 산업혁명 후의 영국 사회에서 계급 대립이 있었습니다. 공예, 공업진흥, 계급의 융화와 사회의 통제라는 필요가 있었고 국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인 박물관이 실현된 것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민중에게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을 국민들이 방문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제국 박물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리공예박물관 이후의 과학기술박물관은 공업, 공예 분야의 장인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과학기술 보급을 도모하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 생산보다도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이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탄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져서 교양주의, 인문주의의 경향이 있었던 그때까지의 박물관과 비교해서 파리공예박물관과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과학기술 혹은 공예학교와 병설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달리 기존의 커다란 컬렉션을 이어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자 콜시에 의해 교육시설로서 정비되었습니다.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은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보고 그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인 공리주의적인 박물관이었습니다. 교양주의, 인문주의 박물관에서 이러한 인력 양성을 의식한 박물관으로의 변화는 그 후 일반 박물관으로 널리 퍼져나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한 것이 과학기술박물관이라는 점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박물관, 즉 머레이의 정의와 같은 박물관은 캐비넷 이래의 교양주의, 인문주의적인 박물관의 낡은 모습이었고 이것과 콜시 이후의 공리주의적인 공공박물관을 대비시킬 수 있습니다. 교양주의, 인문주의와 공리주의는 박물관에서 이항대립적인 관계였고 영원한 논쟁점이기도 합니다. 1903년에 임시 개관했다가 1925년에 정식 개관한 독일 박물관은 폰 밀러에 의해 설립됐는데 이것은 과학기술박물관의 제1세대 완성 형태입니다. 이 박물관은 전기공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성립했습니다. 독일 박물관에서는 과학기술과 공업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과학기술, 공업 전 분야 발달사에 대한 체계적인 전시로 보여주려 했습니다. 전쟁 기간에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과학기술이 국력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특히 공업국 독일의 상징으로서 독일 박물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한 기술 공업 박물관이 각국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을 과학기술 박물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1937년에 개관한 파리의 일명 발견궁전. 이 발견궁전은 과학기술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원리를 실험 강의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발견궁전은 과학센터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 후 과학센터에서는 관람객이 스스로 만지고 조작하는 체험형 전시, 참가형 전시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과학센터는 과학기술박물관의 제2세대입니다. 과학센터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특히 미국에서 유행했으며 나아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과학관과 1986년 개관한 파리의 과학산업도시는 특히 새로운 기술을 축으로 전면에 내세운 과학센터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센터풍의 체험형 전시, 참가형 전시는 오늘날에는 과학기술박물관 이외의 여러 박물관에서 도입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933년에 개관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독일 박물관을 모델로 해서 출발했는데 미국 자본주의의 진열장이라고 할 정도의 박물관으로 꾸몄으며 과학센터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이 박물관은 과학교육센터의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에 주력하는 것은 최근 전 세계의 과학센터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이것은 오락을 중시하게 되면 상업시설과의 경합에 직면하게 된다는 과학센터의 판단일 것이고 또 그때까지의 과학기술박물관으로의 회귀로 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사의 시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박물관에 대해서는 근대적 공공박물관 성립 후 제1세대와 제2세대가 등장하는데 현재는 이 제2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크게 시기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16세기까지, 즉 전사에 해당합니다. 고대 왕국이나 신전의 보물창고, 중세 기독교 교회의 보물창고나 왕비의 보물창고, 르네상스기, 바로크기의 캐비닛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세기부터입니다. 즉 하나의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박물관과 개인 박물관이 많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1789년 프랑스 혁명부터 근대적 박물관, 즉 영속성, 공개성, 교화, 교정, 비종교성, 비영리를 상징으로 한다는 공공박물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제1세대에서 과학기술 발달사의 전시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20세기인 1737년부터 과학센터, 즉 과학기술박물관의 제2세대에 해당합니다. 체험형, 참가형, 상호작용형 전시를 하게 됩니다. 과학기술박물관에는 각 시대의 사회에 있어서 과학기술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학기술박물관의 세대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박물관의 제1세대에서는 국가의 번영과 편리한 생활을 실현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유용하다는 점, 젊은이를
과학기술에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과학기술 발달사의 전시를 통해 보여주려 했습니다. 민중을 국민으로서 길들이는 데에도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이 유용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적인 과학기술사 박물관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의 승리,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사고가 퍼져나가면서 과학기술이 생활 속에서 이른바 당연한 것이 되자 과학기술사를 전시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보다도 과학기술을 놀이로서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937년 파리의 발경궁전 이후의 과학센터입니다. 과학센터의 등장과 번영은 대중사회, 소비사회 등의 문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60년대 이래 과학기술이 초래한 부정적인 면에 눈을 돌리게 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지탱하는 과학기술이라는 존재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을 장밋빛으로 묘사하면 젊은 세대가 몰려들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상식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이가 과학기술에 흥미를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 속에서 우주 개발이나 미사일의 경쟁도 있었고 과학 리터러시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냉전의 종결로 과학기술에 대한 공적 예산이 감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은 일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과학센터의 대부분은 과학교육에 힘을 쏟고 과학교육센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스미소니언의 국립미국 역사박물관은 1980년 전후부터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주제로 한 메시지형 전시를 지향했습니다. 과학교육센터로의 전향도 메시지형 전시도 과학기술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과학기술 입국론을 축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박물관의 제1세대에서는 과학기술 입국의 확립기였고 제2세대에는 과학기술 입국의 전성기였으며 나아가 최근은 그 반성기 혹은 혼동기라 할 수 있습니다.